밥 먹을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하는 법을 바로 보는 이해가 생기면 그건 어떤 특별하거나 새로운 상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거는 다른 상황이다, 새로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이때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짓네. 어제 이제 말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생각을 할 때 말하는 것과 수행의 관계는 이런 게 있죠. 수행을 할 때는 말을 안 해야 된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시어민 쪽 말고 다른 수행센터 가면 무건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어떤 데는 이렇게 무건 팻말까지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무건하도록. 근데 이제 이 시어민 수행은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위파사나 수행이지만 시어민 수행에서는 특히나 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럴까? 결국 모든 이렇게 수행의 방향성 자체를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말하는 것과 수행의 관계도 결국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무조건 무건을 하는 것과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궁극적인 수행의 어떤 그런 방향성, 목적에 타당한 것인가, 더 적합한 것인가. 결국 그냥 말을 무조건 하지 않는 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냥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될 말은 하되 그 말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특히 어떤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할 때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집중적으로 수행을 막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고요할 때가 이제 있어요. 고요함이 막 이어지는데, 그 고요함이 언제 잘 깨지는가 하면 말을 할 때. 엄청 고요했는데 굉장히 깊은 사마디가 있었는데 순간 옆에 누가 말을 시켰어요. 그 사람 말에 짧게 대답을 했을 뿐인데도 그 사마디가 확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러다 보니 이 말을 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깨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거나 그 고요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요함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법을 익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민의 방식인 거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수행이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인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하면서 사티 두는 건 사실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 사티 두는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도 많은 연습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말하면서 사티 두는 것이. 왜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든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게 크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알거든요. 이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일어나는 그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 욕구는 항상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한 번뇌의 마음이라면 수행하기 힘듭니다. 수행 못해요. 그래서 말할 때 수행하는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이미 탐심이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그 마음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그게 번뇌다라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
왜 말을 막 하려고 할 때 많은 말들은 막 사람들하고 막 대화에 빠져 있고 이럴 때 가슴에 느낌이 있죠. 뭔가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뭔가 뒤에서 막 이렇게 아무도 미는 사람 없는데 뒤에서 막 미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막 바빠. 막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내 얘기하는 거 생각해. 내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기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게 다 탐심이거든요. 탐심이고 그 탐심의 느낌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너무나 익숙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이제는. 말할 때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절대 당연하지 않거든요. 탐심의 느낌이거든요, 그게. 근데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이. 그게 어리석음인 거죠. 원래 그런 줄 아는 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이 마음, 말하고 싶어하는 이 탐심과 이 느낌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게 뭐냐면 먹을 때. 그죠? 밥 먹을 때보다 뭔가 특히나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탐심이 일어나는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이게 식탐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절대로 이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식탐이 어마무시한 거면 큰 거면 사람들이 어떤 단팥빵 하나 먹으려고 서울에서 저 전라도로 가요. 맞죠? 그 가게 하는 그 마음이 뭐죠? 그게 지혜입니까? 적절한 마음일까요? 탐심이잖아요. 가셨어요? 맛집 찾아서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짬뽕 한 그릇 먹겠다고 어디 시골 전라도 가가지고 가서 바로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 TV에서 보니까 줄을 막 몇백 미터까지 줄 한여름에 대학교 때 줄 서가면서 먹어요. 그런 것들에 다 이제 탐심이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탐심이고 그런 마음 없이 그런 거 지켜보고 그런 마음 없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좋아하는 음식 그 빵 하나 그 과자 하나 그 한 끼 뭐 밥 좀 잘 먹겠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당연히 크게 뭐 왜냐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막 강한 탐심을 이렇게 해서 어떤 거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 먹겠다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뭐 하는 건 내 돈 쓰는 거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은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지만 그 행위를 일으키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을 쫓아가고 그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결과가 뭐냐면 그 탐심의 마음을 계속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번뇌의 마음을 충족시킴으로써 그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큰 번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작은 그런 번뇌 에너지에서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둘 때 점점점 커져요. 그게 너무 이제 커지고 나면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게 바로 독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삼독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것에 실제로 그 탐심을 그 행위 하나의 그 행위 작은 행위 자체가 탐심이라고 하는 번뇌를 키워가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대로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수행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탐심의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탐심, 말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탐심의 마음부터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항상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게 정말 적합한가, 적절한 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이게 말로서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뭔가 되게 긴 과정인 것 같지만 수행자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사실 한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익숙해지면 마음의식이 알아서 쭉 하게 돼요. 짧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단 내뱉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어떤 말들은 진짜 몇 년 전에 했던 말인데 지금 또 내가 그 말을 했다라는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말하면 그렇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수행은 항상 그런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조금씩 배워가고 익혀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몸으로 하는 행위든 말이든 생각이든. 일단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탐심의 마음, 그리고 그때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하면서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적절한가, 적합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쓸데없다는 걸 알면서 말을 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겠죠.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사실 모아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탐심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지혜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지켜봤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이제 교정이 돼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번뇌를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항상 쌀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미 번뇌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번뇌의 마음을 따라갔더라도 그 뒤에 일어나는 그 행위와 그런 말과 이런 생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라고 하는 것처럼 먹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먹기 직전에 그 먹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탐심을 봐야 하거든요. 그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마음의 힘이, 그 탐심의 힘이 떨어졌을 때, 탐심이 없을 때 먹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먹다가 보면 탐심이 또 이미 커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근데 지혜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번뇌의 가속도가 이미 붙어버렸어요. 먹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삿띠를 뒀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냐면 그 맛에 탐닉했기 때문에. 이미 삿띠가 없는, 대상이 이미 푹 빠져버린 것이에요. 뭔가 대상에 빠지고 느낌에 빠지는 순간 삿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본인이 깨어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이렇게 탐심을 먹고 있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탐심이 너무 이렇게 커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서
탐심을 지켜보고 탐심의 힘이 약해지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이때는. 그때는 좀 더 빠른 방법은 먹는 걸 잠깐 멈추는 거예요. 행위를 멈춤으로 해서 그 번뇌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거죠. 잠깐 멈춰도 돼. 몇 초, 아니 1분이든 잠깐 숟가락 내려놓고 마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 끼를 배불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훨씬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잠깐 수저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알아차림을 하고 또 그 탐심이 약해졌을 때 다시 먹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번뇌를 지켜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보면서 그 번뇌를 지켜보면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죠. 생각 자체는 단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근데 말도 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말할 때와 먹을 때 수행이 진짜 힘든데 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난다고요. 일어나는 마음의 그런 이제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을 할 때 그 말하고 싶어하는 탐심을 충분히 지켜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번뇌에 휩싸여 있어요.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대화를 하는 거는 혼자 말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대화를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죠? 상대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나가 강해져요. 그렇죠? 상대적이잖아요. 상대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닌 존재예요. 그 내가 아닌 존재를 의식할 때 우리 마음에 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또 힘들기도 한 거죠.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 너무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대화를 잘하는 것이 그 내용이 자꾸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굳이 꼭 거기에 집중만 하는 것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집중이 결국 어디에 대한 집중이냐면 내용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티가 없는 것이에요. 또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온통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이랑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반대 방향만 가고 있죠. 사실은 말을 할 때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래서 처음에 사티의 힘이 약할 때, 사티와 지혜가 약할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티를 두려고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분산된다고 느껴져요. 근데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나면은 분산되는 느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도 얘기했듯이 뭔가 있죠.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분산이라고 하면. 근데 원래 마음의 작용은 이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알아차리고 듣고 그 마음이 생각도 하고 다 한다면 분산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마음이에요. 지각각 지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휘를 지가 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따고 처음 운전할 때 덜덜덜 떨잖아요. 온통 몸에 힘을 주고 엄청 운전하는 데만 집중해요.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도 잘 못 보고 그죠? 앞으로 가는 데만 집중하고. 근데 그렇게 막 집중한다고 해서 운전 잘하나요? 아니에요. 언제 운전을 잘하는가 하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때 마음이 거기 충분히 이제 습득이 됐을 때 뭔가 마음이 충분히 거기 익숙해졌을 때 그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는 옆을 다 봐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함께 하죠. 그런데 운전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운전을 더 잘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것도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 듣겠다고 거기만 막 집중을 한다고 잘 듣지는 못해요, 사실. 듣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더 잘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죠.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만 강력하게 집중하는데 다른 대상을 모르게 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하나의 대상에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재밌게도 집중을 오히려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호흡만 막 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생각 쪽으로 가고 소리 쪽으로 가요. 이게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하죠? 호흡에 간 마음을 다시 일로 데리고 오죠. 호흡 쪽으로. 소리로 간 마음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걸 인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던 마음이 소리 쪽으로 가서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소리에 알아차림하던 마음의 관심이 이제 몸의 감각으로 갈 때가 있죠, 갑자기. 그러면 그걸 억지로 떼서 소리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은 어차피 그것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수행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수행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강한 집중력을 통해서 선정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이 필요하니까, 강한 사마디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에 계속 꽂히고, 처음엔 안 꽂혀요. 안 꽂히는 마음 억지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데리고 오고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마음이 여기에 점점 힘이 생기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중하는데 힘이 생기면 생기서 다른 집중하는 이 하나의 대상 말고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나중에는 이 집중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강한 집중의 상태죠. 이렇게 해서 선정의 상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탐심과 진심, 그리고 해태와 혼치, 회의적 의심, 들뜸, 이러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제거가 돼야지 선정에 최소한 3개 초선정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한 마음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집중은요, 선정을 체험하는 이 집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 집중하고 전혀 다른 집중이죠. 성질 자체가, 힘 자체가.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하나에 꼭 집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에 집중을 해버리면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적어져 버리죠. 마음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를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특히 샤오민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가볍게 사띠더라고 하잖아요. 이 가벼운 사띠가 이런 거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적으로 사띠하지 말고 하나를 알면서 다른 것들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사띠를 둬라.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느낌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띠. 동시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런 사띠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띠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건 안 돼요. 체험해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겨우 이제 하나를 알아차리고 또 놓치고 하나를 알아차리고 놓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릴 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거의 대상에 거의 붙어 있어요. 이때는 겨우 알아차리는데 이게 거의 분리가 잘 안 될 정도로 붙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아직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죠.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이 대상들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다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법문 몇 번 듣고 수행 하루 이틀 한다고 그 마음의 이해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쌓기 두고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습득을 하고 다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씩 대상으로부터 이제 물러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물러났을 때 가벼운 사티가 가능해지는 거죠. 물러났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너무 이렇게 생각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생각과 함께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미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뒤로 물러났을 때, 생각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도 있지만 지금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러났기 때문에 또 이익이 뭐냐,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다른 작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대상은 대상의 성질로서 이해하고 마음은 마음의 성질로서 이해했을 때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서로 다른 작용으로서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이때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깰 수는 없거든요. 처음 수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오로지 대상밖에 몰라요. 본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대상을 통해서 이런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수행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상태인 거죠. 그때는. 100% 대상 중심의 수행인 거죠.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나든 지혜가 일어나든 이런 번뇌든 지혜든 이러한 것들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인식하는 쪽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이쪽을 바로 이렇게 직면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견해도 결국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집중력은 약하거든요. 그죠? 주의가 산만하다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거를 오히려 잘 개발을 시킬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다 그 사람들마다 다 깜마가 다르고 본인이 개발되어지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본인한테 유리한 쪽을 더 개발시키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하나는 한쪽으로만 계속 가는 교육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든 여기 단마수 법당에서 자선을 할 때든 저 바깥에 산에서 행선을 할 때든 육문에서 실제하는 법들이 6가지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체는 같은 거예요. 사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힘들게 느끼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그 조건 속에서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체, 가장 근본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법당에 있다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관념적인 대상들은 다 다르겠지만 실제하는 법 자체는 다르지 않은 같은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다만 대화를 할 때, 특히 밥을 먹을 때 이럴 때는 탐심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 탐심이 너무 강해서 수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미리 아시라는 거죠. 그 점을 유의해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걸 미처 알지 못하면 수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계속 탐심에 끌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탐심의 마음, 탐심의 느낌을 지켜보고 이 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계속 삿대를 두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 탐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뭘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회자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이나 수행자들 이렇게 수행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말하는 것을 통해서 수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굉장히 어려운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데 그냥 보세요라고 하면
그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이도 저도 안 되게 되니까 아예 처음에 이제 탐심을 충분히 시켜보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본인이 지금 사티 하기에 편한 대상, 사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일단 하나를 딱 잡고 보라는 것이에요. 잡고 보면서 그 대상을 활용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 그때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림 개발해도 되고요.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몸의 감각. 대체로 보면 이제 몸의 감각을 많이 보죠. 그게 제일 쉬우니까. 몸의 감각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내 말을 이렇게 듣는 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요. 듣고 있으면 계속 알아차림했어요.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알아차림하고 상대가 얘기할 때도 또 듣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하면 되잖아요. 내가 얘기하든 상대가 얘기하든 듣는다라는 작용 자체로는 같으니까. 그 들음을 계속 알아차림했을 때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들으면 듣고 있음 자체도 알아차림하게 되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말의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수행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아니고. 근데 듣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작용 안에는 이미 그 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티가 좀 더 이렇게 잘 되면 자연스러워지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알아진다라는 거죠.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고 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네.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할 때 들음이라고 하는 이 실제는요 항상 그 소리라고 하는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죠? 그 소리가 저기 바깥에서 나는 기계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바깥에 개가 짖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관념적인 대상이죠. 그죠? 근데 이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이치 중 하나죠. 이게 따로따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평상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의 모든 관심은 관념적인 대상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적인 대상에 치우쳐져 있는 마음의 관심을 실제 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다이렉트로 관념으로 가거든요. 무엇을 보든지 뭘 듣든지 뭘 느끼든지 바로 관념으로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쭉 관념으로 가버려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지금 실제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죠. 마음이 지금 어떤 소리고 그 소리 내용에 막 귀를 쫑긋 기울일 때 아 지금 들리는구나, 아 들리고 있구나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이게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깨어나게 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문회와 사회와 수회가 개발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죠? 처음에 수회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실제 하는 법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가 아는 것만 하거든요. 아는 대로만 가거든요.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 건 오로지 관념밖에 없으니까 관념으로 가요. 수회는 아직 없지만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수회는 없지만 문회가 있는 거죠. 내용으로 빠지고 지금 듣고 있음 그 자체를 알지는 못하는 거죠. 전혀. 우리가 평상시에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에 그냥 생활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아 지금 들리는구나에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사실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를 할 때 어떤 소리 그 자체는 관념이지만 들린다라는 그 자체는 실제거든요. 근데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마음은 그 차이를 전혀 몰랐죠. 같은 걸로 알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엄청 노력을 집중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또 놓쳐요. 결국은 내가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진리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뭔가 집중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자꾸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관심 자체가, 우리 고정관념도 이미 그런 게 있는데다가 마음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갈 때 뭔가 분산된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서 분산되는 건 아닌데 각자 서로 다른 마음 지휘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 좀 더 능숙해졌을 때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관념과 파라마타의 서로 다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 관념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된다는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얘는 얘 일을 하고 얘는 이쪽에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또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예전에는 내용을 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보는 마음을 아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서로 이게 뭐라 그럴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관념은 관념의 작용대로 일을 하고 파라마타는 파라마타의 작용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다시 이걸 한꺼번에 보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러면 분산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리적으로는. 신기하네. 대단하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뭔가 파라마타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이해했을 때 딱 그 느낌이,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 놀라워요. 근데 그게 왜 놀라운가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한동안은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한 것이 갑자기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예.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겠지? 라고 뭔가 상상을 하고 그런 상상과 비슷한 것이 일어나면 많이 안 놀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상상은 해요. 다른 사람이, 이게 나보다 더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사화도 법문을 듣고,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충분히.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법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지켜보되 본인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 보는 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어떤 행위나 말을 지켜볼 때 더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는 것이 결국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도로 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말하는지는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하죠. 근데 그걸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거 굳이 그 사람 마음의 의도를 알 필요는 없고, 수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 물론 본인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게 어떤 마음에서 저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어질 때는 많습니다.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이 포용이 되어져요.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도 화의 마음이, 저 사람 화의 마음으로 저렇게 말하는구나. 화의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보니까. 예전에는 누구 사람으로 보던 그런 마음이 이제 화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굳이 거사님이 어떤 의도인가를 계속 상대방의 의도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계속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서 이제 시작을 하되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대로 알아차리는 그 수행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팔정도의 정어. 그죠? 그게 삶 속에서 그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이전에 팔정도는 우리에게 그냥 이론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수행을 하고 보니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고 보니 그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띠로서 말을 해야지,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말을 해야지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진짜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띠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하게 돼요. 수행적인 체험들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탐심이 아니,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적절한가 했을 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탐심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봐서 대화가 끝나고 봤을 때 그게 탐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처음에 많이 속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게 탐심이었다라는 거, 번뇌였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하고 난 다음에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 잘 포장을 하거든요. 스스로 잘 속여요. 나를 속여요. 이거는 번뇌가 아니다. 이건 화가 아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다. 말을 하죠. 근데 느낌은 우리를 못 속여요. 느낌은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거는 분명하고 너무 다이렉트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우리는 생각에 많이 속거든요. 그죠? 이건 괜찮아. 이건 화가 아니야. 이건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이야. 이게 다 생각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 화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분명히 화의 느낌이 여운이 남습니다. 우리가 번뇌로서 말을 할 때와 지혜로서 말을 했을 때 가장 큰 분명한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혜는 뒤끝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운이 없어요. 다시 생각 잘 안 해요. 다시 생각하고 나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렇게 얘기할 거. 이러지 않아요. 나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근데 번뇌로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말을 해요. 시끄럽습니다. 번뇌로서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연습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없을 때 느낌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척도가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을 했는 그 상황에서 몰라도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비슷한 상황들은 닥칠 거니까 그 시행착오를 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그죠?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지? 이 느낌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왜 찝찝할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다면 거기 잠깐 말씀하시는 거 멈추고 마음을 지켜보는 게 좋죠. 내가 이 말을 꼭 안 해도 되니까 잠깐 멈추고. 어차피 번뇌로 하는 말이면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냥 다른 사람 말 들으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다 다르죠. 근데 자꾸 수행하고 수행자가 그걸 자꾸 지켜보다 보면 본인만의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게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번뇌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좌선할 때 졸잖아요. 졸기 직전에 느낌이 있거든요. 졸리기 직전에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이 무겁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멍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눈꺼풀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가렵다고 해요. 얼굴이 가려운 사람이 있고 팔이 가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꺼풀이 떨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딱 전조 증상이거든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런
그런 고유한 느낌들을 캐치하게 돼요. 점점.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안다라는 것 또한 수행에 굉장히 장점이 되는, 좋은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계속 사티하고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왔지만 그런 것들 계속 간과하다가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 마음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졸리기 직전에 꼭 이런 몸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네, 마음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네, 이런 것처럼 탐심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화가 나기 전에 마음에서 몸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이었죠. 네. 그리고 뭐 화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게 분명하지만요, 그 이전에 아주 미세하게 일어날 때도 많거든요. 그럼 수행자가 마음의 힘이 좋다면 그런 미세한 상태의 번뇌들을 다 알아차려요. 그 알아차리는 것이 결국 느낌을 통해서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할 때 우리가 사티 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할 때 특히 직장생활하셔 이러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도 느낌을 캐치하는 건 다른 것보다 좀 분명하고 쉬울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느낌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티 힘을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는 겁니다. 몸일 수도 있고 뭐 마음의 느낌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결국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돼요. 그렇게 습득되어진 정보들은 결국 마음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조사하는데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아는 게 없는데 뭘 조사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건 뭔가 정보가 있어야 돼요. 형사가 조사를 할 때 범인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다 있어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하죠. 똑같아요. 수행하는 과정도. 그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사티라는 거예요. 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내용으로 보지 않고 이미 그 화의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거사님은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지금 수행을 너무 잘하고 계셔요. 지금 지혜 힘이 굉장히 좋다고요. 지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짧은 시간에 다 생겨났어요. 그죠? 그러면 거사님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가. 뭔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그거 자체가 법에 대한 조사가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부터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더 이게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죠. 원래 탐진치가 있으면 화의 마음을 보고 화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쉬워요. 이게 탐심은 훨씬 미세한 마음이에요. 진심보다, 화의 마음보다. 화는 기본적으로 좀 거친 거예요. 거칠고, 화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화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나쁜 거, 화는 안 좋은 거다. 일으키면 안 좋다. 이런 고정관념이 누구는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하고 쉽게 분리가 돼요. 이 수행이 일어나는 걸 나하고 분리시키는 거,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쉽게 되죠. 근데 탐심은 이게 훨씬 미세한 마음이고 나하고 이 자기 동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어떤 때 보면 자기 존재의 어떤 존재를 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탐심은. 가만히 이제 좀 더 이렇게 탐심을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탐심을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돼서 와,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온 어떤 에너지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관념적이긴 한데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권사님이 어느 정도 이게 탐심이구나라고는 알아차리지만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화를 지켜보는 지혜의 힘보다는 훨씬 아직 부족한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에 가치를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없어지는다고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보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좋을 때도 빨리 사라져요. 근데 이게 보는 마음에 힘을 많이 주고 볼 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에 이제 사마디 힘도 있을 거고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대상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 보는 쪽에. 그렇게 볼 때 또 이 대상이 사라지기도 한다고요. 근데 다시 생겨요. 지혜로서 봐서 지혜의 힘이 좋아서 이게 사라졌다면 다시 잘 안 일어나기도 할 뿐더러 다시 일어나더라도 이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이 그냥 그것을 없애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켜볼 때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와 동시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지켜보는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지켜보는 마음 쪽에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탐심이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탐심 그 자체에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 마음의 관심 자체를 탐심 쪽보다는 탐심을 알아차린 마음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보세요. 여기서 답이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때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이 마음이 충분히 바르게 지켜보면은요 결국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탐심에 대한 이해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사님이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대상을 특히 그 대상이 번뇌인 경우는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보는 마음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집중을 하게 돼요. 이때는. 그렇게 집중의 힘으로 사라지게는 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회성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위함이고요.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인지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오랫동안. 한 20년 혼자 수행하시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탐진치를 내가 없애는 일이 아니라 수행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행, 불교 수행 이런 거,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 마음은 선법도 일어나고 불선법도 일어나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수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불선법을,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 그 대신에 선법의 마음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게. 맞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건 뭐죠?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우려고 노력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이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커졌을 때, 그것의 결과가 뭐죠? 탐진치는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번뇌는 항상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미 이렇게 커졌는데 번뇌를 또 일부러 없애려고 약하게 하려고 뭔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에 이 단계에 있다가 이만큼 커졌다면 이미 여기에 있던 번뇌는 이만큼 내려가 있다는 의미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이 불선법적 번뇌를 없애려고 막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는 일이 아니라 이쪽 선법의 힘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 수행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다 잡힐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좀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좋은 마음적으로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 번뇌가 있더라도 탐심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탐심을 알아차리는 사티가 분명히 있다면 그 사티에다가 가치를 둬라. 이쪽에서 관심을 둬라. 왜냐하면 번뇌도 일어나고 알아차림도 일어나요. 번뇌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꾸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번뇌가 또 일어났구나. 아,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됐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화의 마음, 도사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자연히 일어나겠죠. 이것도 탐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번뇌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사띠가 있는가? 사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이 선법의 마음에. 이 마음을 계속 키워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힘이 불선법의 힘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수행의 이치라는 거죠.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 생각이 하고 나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너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이치였구나.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렇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더 자연스럽게 사띠에 더 가치를 두더라고요. 사띠 하는 것에,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에. 수행자가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것이 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수행하는 것이 일인 것 같고 뭔가 수행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확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못 하시는 거고 오로지 불교는 100%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띠예요. 알아차림 그 자체. 모든 것은 그 알아차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살님처럼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야 하는 거죠. 오늘처럼 말할 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할 때 어떻게 사퇴둬야 되지 되게 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감할 수 있고. 앉아서 자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선이라고 하는 거, 위파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좌선하고 행선 또는 경행이라고 하는데 행선, 일상에서의 그 알아차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위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기본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건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수행이에요. 앉아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좌선이고 행선은 걸으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일상선은 그 외 나머지 본인의 이렇게 평상시 이런 삶 속에서 최대한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일상생활하면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이러면서 알아차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어렵죠. 예. 처음에는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자선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지가 조금 고요히 가라앉아요. 몸이 막 바쁘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번다하고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더 바쁘지 않던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서두르고 급하게 할 일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허둥지둥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가야 될 때, 이럴 때 한번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럴 때도요, 그 급한 마음을 지금까지 막 따라갔잖아요. 허둥지둥 막 따라다니라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막 서두르는 마음, 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100%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한번 그 마음 또한 지켜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느낌, 막 급한 느낌 있죠? 그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말 급할 필요가 있는지, 마음 왜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사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급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수행을 하라고 하면 수행도 그런 급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막 그 탐심의 마음,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언제까지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 있죠. 들뜬 느낌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어요.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항상 바빴나? 이렇게 급한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나?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 급한 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들뜸의 느낌 같은 것들이. 근데 일단 좌선을 하게 되면 몸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차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티 하기에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법문할 때처럼 이렇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라는 느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캔한다라는 그런 점들 한번 쫙 훑어보세요. 왜 이렇게 보라고 하는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알아차림하는 건 쉽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이 됐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보라고 하고 연습하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경직돼서 살아왔는지, 힘을 주고 살아왔는지 스스로 좀 느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항상 그렇게 살아오고 급하게 뭐든지 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하다고 습관이 되다 보니 수행도 자꾸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조금만 해도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수행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전에 그 놓친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사티 없다라는 걸 알아차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거는 선법의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그 마음의 가치를 두려고 하세요. 이미 지나간 마음에 그 관심을 자꾸 두려고 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것에 자꾸 관심을 둘 때 마음이 자꾸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후회하는 것이 결국은 화의 일종이에요. 화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번뇌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사티하고 있음을 알 때, 그 사티 자체가 분명할 때, 그 사티의 가치를 둘 때, 그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편안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좌선을 할 때, 이렇게 몸을 지켜보면서 몸에 힘을 좀 빼주고, 충분하게 이제 이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뭘 알아차릴 수 있는가, 마음이 뭘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알아차릴 때보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사실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수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행을 갑자기 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장기전이거든요. 지금 보살님 정도에서는 지금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정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셔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행선을 집에서도 이렇게 뭐 짧은 거리지만 뭐 집 안에서도요, 간단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알아차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공원을 걸을 수도 있고 산에 산책을 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걸을 때 알아차림하려고 계속 스스로에게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뭘 아는가, 사띠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바로 마음이 지금 사띠하나,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셔요. 하고 잠자리에 이제 누워서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요 알아차려야지 하는 순간에 몸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앉았을 때도 그렇지만 누워서 수행을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몸을 충분히 이완을 시키는 걸 먼저 연습을 하세요. 지금 몸이 편안한가,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누워서도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마음이 이렇게 충분히 이완이 된 상태에서 그걸 느낄 때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이제 사띠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 사띠하고 일어나는 순간, 깨어나는 순간 마음이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깨어날 수 있다면은 사실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행선,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자선은 그 막 들뜬 마음, 일상생활에서 막 급하고 들뜬 마음들이 쉽게 가라앉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고요해져서 쉽게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고요해져서 빠지기도 하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멍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졸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수행할 때 많이 졸거든요. 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멍한 상태로 있다 보면 조는 거죠. 근데 이제 행선의 장점은요, 걸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들,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들이 뭔가 이렇게 자선할 때보다 되게 분명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막 걸으면서 발의 느낌, 몸의 감각들이 되게 강하게 일어나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뭔가 좀 더 자극적 강하게 느껴지죠. 자선할 때보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선보다 자선이 훨씬 쉽다고, 자선보다 행선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해보고요. 자선이든 행선이든 알아차림을 개발하는데 뭐든지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되 행선하는 것이 알아차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면 행선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행선만 하거나 너무 자선만 하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연습은 계속 하십시오. 하되 본인한테 좀 더 좋은 쪽, 수행하는데 좀 더 유익한 쪽, 이익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은 본인이 너무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건 욕심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질문을 자주 하세요. 질문하는 그 순간은 사띠가 있는 거니까 그걸 계속 기억을 하세요. 최대한 질문을 자주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띠 하는가,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이런 식의 질문들. 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지금 알아차림하는 것이 분명할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또 일깨워주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5초에 한 번마다 하세요. 그러면 뭐 이게 타이머 갖다 대고 할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최대한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같은 식구니까 옆에서 거사님이 지금 삭디 하는가라고 한 번씩 물어보고.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머니한테 그 말을 하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본인 마음은 이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조사를 하셔요. 네, 정말 지금 적절한지 이게 지금 적합한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어제도 말했지만 말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거 내 마음에 번뇌가 없는 때예요.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그건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충고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정말 그게 필요한 말이에요. 상대한테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 상대방이 진짜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적절한 때에 얘기해 주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적절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충고를 하거나 본인의 뭐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특히 자식이라든지 그죠? 학교 선생님이면 학생들이라든지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몫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지혜죠.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것 또한 모하라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지만 내 영역이지만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각자 다 자기 자신의 깜마가 다르고요. 다 지혜의 힘이나 번뇌의 그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라든지 그 판단하는 마음이 다 다르다고요. 네, 그런 것들도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안돼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네, 100%. 거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길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 가족한테는 어때요? 계속 일어나요. 항상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뭔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의 나인 것처럼, 그죠? 내가 지금 이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만큼의 그 지혜를 갖추고 있고, 이만큼의 마음의 힘을 갖추고 있는 이 나예요, 나. 그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저런 일들을 할 수 없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 자기 자신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100% 만족하는 사람 잘 없죠.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좀 더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각자 그 깜마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딱 그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수영을 할 때 항상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법이거든요. 나도 딱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 존재는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이치에서. 지금 딱 갖추어진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바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사람 그 개개인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잣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가까운 동료한테서, 친구한테도, 가족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틀은 이만큼 있는, 이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어디쯤.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차이는 왜 생겼습니까? 왜? 이 사람은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어디에서 생겼냐면 내 마음에서 생겼어요. 그죠? 내 마음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바라는 마음, 어떤 탐심의 마음,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가 보니 여기에서 생기는 차이예요. 갭이에요. 그러면 근데 또 이런 갭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화의 마음으로 일어나요.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너한테 이걸 원하는데 왜 너는 이게 안 되냐가 되잖아요. 이게 이 차이에서 오는 거죠. 이 갭에서. 내 마음에서 바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화가 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잘 못해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대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인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도 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일어나는 지금 실제 하는 법으로서 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면서 상대는 볼 때 온통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수행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만큼의 그런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본인의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머님 마음의 조건이 갖춰진 만큼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각자 자기 마음이 그 상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없다면 화가 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화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는 거죠. 본인의 그 마음에 이미 그 틀을, 바라는 마음에 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그런 바르지 않는 이런 번뇌들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보려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과 실제 하는 것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원하는 마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마음,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탐심들을 대상으로. 그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탐심 자체에 대한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진심, 화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더 분명하게 생겨나요. 이게 자연적 이치거든요. 진심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진심 그 자체, 화의 마음 그 자체만을 계속 바라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전부는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가 일어나는가 하면 탐심을 볼 수 있을 때. 진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진심의 마음 밑에 일어나는 그 빛바탕에 있는 그 탐심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이 탐심과 진심의 관계를 분명하게 볼 때, 이 탐심에 대한 이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이 진심에 대한 더 깊은, 더 분명한 이해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 해나가는 건데, 처음에는 탐심의 마음만 계속 봐요. 근데 이 탐심에 대한 좀 더 궁극적인, 좀 더 깊은 이해는 결국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번뇌와 함께 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 탐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될 때.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리석음을 볼 때 비로소 수행자는 이 진심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그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 탐심의 원인을, 진짜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게 그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떨어져서 보라고 하는 거, 전체를 자꾸 보라고 하는 거, 크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의 대상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모든 법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법은 그것이 아닌 다른 법들과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성질이에요. 그게 뭐죠? 연기. 법이라고 하는 건 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법과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연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이게 분명한 또 깊이 있는 이해가 완전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저것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 연기에 대한 이해,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셔민 수행에서는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바라볼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생겨나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없이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법과 법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일어나면 성질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적절한 때에 대한 이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 마음에서 지금 탐심이 있는 건가,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니까. 어떤 말을 할 때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탐심이나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적절함은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달라져야죠. 또 수행을 하면.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항상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니까. 네, 물론 박사님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본인이 수행을 오랫동안 했고 그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하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이해하게 돼서 그런 걸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탐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도조차도 아무리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도 지혜로서 권해야지 탐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혜의 마음이 상대에게 권할 때는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따라서 막 내가 화가 나거나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탐심으로 할 때는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바로 일어나요. 상대방이 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거자님은 탐심이 있겠죠. 그 탐심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땐 화가 안 나겠지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반복해서 얘기해도 자꾸 말을 안 들을 때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말을 할 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아무리 이게 본인한테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탐심으로 권해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